자, 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복지 실제 눌러주세요. 이따가 출석금 10시에 하기로 하고 폭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또 처음에 녹화할 때는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안 맞아도 괜찮아. 안 맞아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다음 주 시험이지? 네. 다음 주 시험이지? 그렇죠? 다음 주 시험이죠? 이것이 시험이지? 좀 시험 문제 좀 이따 얘기합시다. 하고 나서. 자, 오늘 청소년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오늘 보겠어요. 청소년 복지의 실제, 폭력에서 청소년 폭력의 개념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유형 좀 보겠습니다. 원인과 유형에서는 이제 유형에는 크게 이제 사이버 폭력하고 언어 폭력하고 성폭력하고 학교 폭력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폭력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청소년 복지 제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청소년 폭력의 예방 체계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부분들 청소년 폭력에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폭, 아동 청소년 성보 이렇게 쭉 해서 이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폭력의 개념을 한번 보죠. 우리 책 보세요. 자, 여러분들 책 봅시다. 자, 폭력이 뭔가? 폭력 알죠? 폭력 당한 사람, 폭력한 사람. 예, 우리는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예, 힘이 있으면 힘을 쓰고 싶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쓰고 싶어요. 힘이 없으면은 쓸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돼. 힘이 있게 되면 논리적인 힘이나 어떤 지위나 뭐 사회적인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쓰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이제 쓰게 되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 이것이 폭력이다. 되잖아요? 자, 법에서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상해. 입히거나, 또한 협박도 폭력에 속합니다. 협박하거나.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감금, 신체적으로 이렇게 딱 감금하는 거죠. 주거 침입하는 행위. 이것도 폭력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물 파손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폭력이라고 간주를 해요. 뭐 가해해서 때리는 거 말고도 감금을 하거나 주거 침입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폭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법에서는. 자, 요거 일반적인 이제 폭력에 대한 얘기고요. 자, 청소년 폭력. 청소년 폭력은 간단하지. 이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청소년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청소년 폭력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물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신체적인 그런 힘을 의미한다. 여기니까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나 고의적인 괴롭힘, 집단 괴롭힘,
그다음에 따돌림 폭력이다. 금품갈취 폭력이다. 언어 놀림 폭력이다. 너희 지금 수업하기 전에 서로 언어 놀림을 좀 했어. 위험합니다. 자, 그다음에 협박과 욕설 폭력입니다. 성적인 괴롭힘 이것들이 폭력입니다. 이게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청소년 폭력은 이 가해자의 행위나 연령, 장소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청소년 폭력이다. 청소년일 때 청소년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정의됐죠? 그래서 피해 청소년이 타인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신체 및 인격 손상, 그다음에 인지 건강 상실을 경험했거나 정신 장애와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청소년 폭력이라고 이제 규정한다. 자, 더 자세히 해서 폭력과 공격 행위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 법학이나 사회학, 심리학 여러 학문 영역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다양하게 정의를 해요. 진태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 양식을 반복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파괴하는 것.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를 이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폭력이다. 다른 말로 또 이런 폭력들이 결국은 교육 행동을 부르게 되고 범죄 행동을 부르게 된다. 임상 분야에서는 이거를 이제 행동 장애라고 그래서 행동 장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게 되는 행동 장애. 자, 그리고 공격적 행위라고도 하죠. 공격적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폭력에 해당된다. 자, 됐고요. 그렇지 보면은 일단 청소년 폭력에 대한 정의는 아까 그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폭력은 포괄적으로 외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내면 정신에 가해지는 상해나 사물의 손상 또는 이러한 상해나 손상을 인간이나 사물에 행하는 행위, 이것이 폭력이다. 자, 뭐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넘어갑니다. 또 우리 중간에 보면 폭력에 또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 폭력이 인간의 자연현상이자 인간의 폭력이 인간의 자연현상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하는 논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이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인지 가지고 태어난 건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인간은 특히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자연현상이라면 인간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결국 형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살인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인간에게 자연적인 거냐 아니면 인간은 착한데 선한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폭력이 한 개인의 특성적 폭력인지 원초적 특성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성서적인 그런 관점을 갖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연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뭐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본인들 인간 스스로를 볼 때 선한가? 악한가?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정말 악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좋으면 폭력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청소년 폭력. 자,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폭력을 가해하거나 또는 피해자하라. 청소년들, 특히나 피해자. 여기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피해자를 말해요. 피해자. 자, 폭력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없는, 나 없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 폭력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없다. 물리적인 어떤 폭력, 언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뭐 이런, 없다. 있어요? 없군요. 있다 하면 손들기 어렵지만 없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부모를 이렇게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어떤 언어적인 폭력, 이런 부분들도 좀 덜하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도 꽤 받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청소년 폭력의 피해자들은 두려움이 있죠. 요즘은 사실 학교 폭력이 교사들이 학생을 폭력 잘 안 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힘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쓰고 싶은 거야. 청소년 폭력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짝이었나? 노래대서 기억이 안 난다. 영어 선생님이었나? 그 영어 선생님 맞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였지? 응? 내 짝이 선생님한테 빗자대기를 지금까지 낮은 적 있어요. 되게 크게. 그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는 그 체벌이나 그런 걸 체벌이라고 생각을 간주를 했죠. 그거는 폭력이에요. 명확하게 폭력입니다.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없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그건 분명히 폭력이에요. 그때 선생님의 어떤 그 아침 시간이었거든.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게 있으니까. 가해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뚜렷한 어떤 목적이나 이게 교육적인 게 없이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교사들의 체벌이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무마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이런 여러분 당구채 있죠, 당구채. 당구채. 그거로 선생님 득화져서 딱 갖다 놔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뭐 하거나 여지없이 허벅지가 그냥 빡빡. 수업 시간에 한 5분의 1은 그렇게 맞다가 시간 딱 보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이제 70년대, 70년대구나.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런 시대였지. 그랬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거의 없고 그런 명확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두려움과 함께 이제 좌절감, 무력감, 강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갖게 되죠. 외상을 입게 되고요. 심리적 외상들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폭력의 결과로 또 자신감도 낮아요. 자신감. 자아 존중감도 낮아져요. 피해자가 되면.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낮아진다. 그 다음에 학생의 집중력, 특히 학생 경우는 집중력, 공부하는 집중력, 그다음 학습 능력, 그것도 이제 또 약화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게 된다. 그래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특히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기 싫어하고,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친구에 대한 복수심, 그다음에 또한 친구와의 대화가 싫어지고 심각한 대인 기피 현상까지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등교 거부까지.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이제 청소년 폭력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게 또 이 폭력이 학교 폭력도 또 반복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 우울감, 분노, 낮은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 부적응, 점점점 심신이 허약해짐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뭐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체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교육적인 체벌,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어떤 폭력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적인 체벌, 그 부모의 교육적인 체벌, 학교의 선생님의 교육적인 체벌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없네.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왜 그래요? 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현민이.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읽어서 교사가 이제 자는 여학생을 어깨를 툭툭 쳐서 깨웠다고 이걸로 성추행으로 그 당연히 교직 해임 나오고 이런 얘기를 좀 봤거든요. 그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이 될 수 있죠. 성추행.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은 그거는 성추행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게 돼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하는 게 되게 더 힘들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는 그게 더 오히려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교육적인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사회화 과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넘으면 안 되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의도가 없이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자, 폭력 피해자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 증상이 나타나요. 피해자.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내 때 선생님을 맞았다. 선생님 날 그래 맞을 수 있지. 그래 다른 애들 맞으니까 나도 이거 견뎌야 돼. 그리고 견뎌내거든요. 견뎌내는데 견뎌내지. 대부분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폭력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회적인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건강한 부분들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피해자는 정상군에 비해서 우울 증상 발현 빈도가 높아져요. 심리적 외상 같은 것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기혼 여성, 가정폭력, 부부간에 이 부부간에 그렇죠? 그런 기혼 여성, 그다음에 또 성폭력, 여기서 이런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자, 이 폭력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역할에 따라 이제 가해자, 피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관자, 방어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요. 가해자는 뭐죠? 폭력을 가하는 사람, 그렇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가해자입니다. 폭력의 가해자가 돼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건 지금까지 가슴에 쏘를 넣을까? 이거는 물리적이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포함돼요. 여러분 청소년 때 언어적인 폭력 엄청 많이 하거든.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강화자. 폭력을 부추기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강화자가 있어요. 폭력을 부추기는. 조력자는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며 가해자를 따르는 자. 옆에서 쫙 이제 그게 조력자. 그 다음에 방어자는 이제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말리는 사람이죠. 그래, 방어자다. 방관자, 폭력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방관자죠. 네. 여러분들 폭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많이 속하나요? 방관자에 속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그게 폭력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어자에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랑 같이 알면 뭐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가 사실은 정말 좀 그런 부분들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만약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래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폭력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방관자를 넘어서서 방어자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돼 하고 방어자가 될 수 있으면 이제 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폭력이 발생했을 때 막연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침묵하며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방관자. 그래서 방관자가 된다. 이 방관자가 되게 되면 이제 가해자에게 가해 행동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 해도 돼. 그쵸? 그토록 오인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특히 학교 폭력에서는 가해자가 강하다는 말을 퍼뜨려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고정시키는 결과, 즉 폭력은 반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처리한다는 거죠. 침묵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방관자는. 그래서 폭력 문화가 조성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는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방관자들. 청소년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자기결정권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적인 자기결정은 높아졌고 여러 가지 높아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속한 그런 집단, 사회 이거를 이제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도 당사자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학급이라든가 소속된 학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자기가 폭력의 방관자가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석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이나 사회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관자가 되는 경우는 그 폭력을 계속 폭력 문화를 만들고 또 그 가해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그러면서 또 지속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학교 폭력인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나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폭력. 또래 안에 폭력 부분들은.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사회적 성장기란 말이야. 성장기였는데 내가 막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상 학교 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그 친구를 짝을 해줬어. 내가 굉장히 착하다고 보였나 봐. 짝을 해줘가지고 난 성격이 모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짝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모난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잘 지냈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내가 학교에서 싸움으로는 2등인가 1등인가 막 이랬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 요즘도 그러냐? 요즘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거 보면 그런 현상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사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물질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는 학교 폭력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비슷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비슷했는데 왜 사회가 좀 발전하고 나아지고 이렇게 복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는 폭력은 왜 그대로 그럴까? 그리고 이 학교 폭력, 특히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 굉장히 지금 정부나 경찰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졌나요? 그럼 느끼게?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아, 그래.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네. 민준이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 학교 폭력이. 네가 생각해봐. 왜 그럴까? 민준이가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겠지. 왜 그럴까?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 왜 그러다고 생각해? 각자마다 다른지 진단이. 답은 없어요. 왜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두려운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순간. 영원히. 자기 과시. 아, 자기 과시, 사회적 지위, 자기 과시, 가해자가 그런 게 있다. 진이 자기 과시? 자기 과시. 우림이. 지금 너희들 다 개인적인 것만 해서 개인적인 부분 안에 있는 얘기만 했어요. 자, 그 우리가 아까 했잖아. 두 가지였잖아. 자연적인 특성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을 얘기해야 되고 환경적인 것은 사회적인 요인들을 얘기해야 돼. 너희들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얘기해야 되고 사회적인 성향도 같이 얘기해야 돼. 개인과 환경 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 나중에 다루겠죠? 환경적인 부분 다루죠. 개인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동시에 같이 해줘야지 이게 나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어. 자기 과시 내지는 뭐 그다음에 우림이. 환경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고 환경적인 얘기는 없어.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잠깐만. 마이크에 녹음이 돼 있는데 너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녹음이 잘 안 돼. 말하는 사람만 잠깐 마스크 쓰고 해라. 오케이. 쓰고 해. 아니, 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이제 뭔가 해줄 건 다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점이 제가 이제 자퇴하기 전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상담을 일주일에 1회씩. 근데 그 내용이 학교에 퍼졌어요. 상담은 원래 비밀 유지가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여기서 다 알고 있고 여기서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제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하니까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죠. 애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뭔가 왠지 폭력이지.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케이.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하은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학교폭력 부분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피해자가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받으면 그 드러난 곳에서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피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대다수가 강간자로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은.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 아은이가 말했던 내용, 뭐 방관자의 입장, 뭐 말하지 않는 그런 입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에 좀 나타나고 있죠. 현민이가 하는 걸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 형이 얘기해봐. 이 과실에 대한 자기가 시가 분명히 있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기가 시책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인 성향이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점차 이게 커지다 보니까 범위가 이제 나아가서 사회에 있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나가서 그래서 이게 청소년 폭력이 나중에 성인 폭력으로도 이어져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청소년 폭력 그게 있어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이 나중에 이제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꽤 있고 또 많고 그 피해와 가해가 섞이는 거죠. 피해자들이 또 폭력을 받을 때는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또 성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수도 있고 아이러니한 거지.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인데 그 사람을 만드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그걸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교육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냐 하는 부분에서 딱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는 교육.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 여러 대안학교들이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 전반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들어서 모든 환경들이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좋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유형에 따른 결과 봅시다. 우리 167페이지. 자, 첫 번째 보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불안감, 수치감,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 감정이 나타나며 학교 성적이 낮고 했어요. 무단결석, 중도 탈락 비율이 높다. 자존감 상실과 고립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도 그렇지만 피해자도 또 성인이다. 오히려 폭력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데미지를 많이 먹죠. 두통, 복통, 노통, 현기증, 그러니까 정신적인 증상, 성급함, 긴장, 짜증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168페이지. 자,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당연하죠. 가해자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소년 법정에 서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된 이후에도 공격성 있는 자녀를 가질 확률이 다른 청소년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 연구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청년기 이후에 범죄나 알코올 의존증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4배 정도. 그래서 이 가해자는 보통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를 지니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동정심이 거의 없으며 공감하려는 능력도 낮아진다. 동정심과 공감하려는 능력이 낮아진다. 공감 능력이. 그죠? 그래서 이 폭력 가해자의 심리,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이겠죠. 가정적인 것, 또래적인 것,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왜 폭력을 하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충동성. 근데 우울감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발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 되죠. 근데 가해자는 대부분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굉장히 가장 강한 충동성이에요. 충동성. 그래서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반응하며 자극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자가 갖고 있는 심리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자,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은 폭력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목격한 청소년들입니다. 날 것이라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학업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이걸 사회적 전염이라고, 사회적 전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해자의 공격적 능력과 유사한 반응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그래서 허약한 상대를 쉽게 굴복시키는 모습. 그래서 동년배에게 공격적 행동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실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역할이 아닌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순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그렇죠.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거야. 그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성향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험하는 중복 경험 청소년들. 그래서 가해와 피해는 동일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돼. 결과로 나타나며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건 영구치죠. 네. 피해자가 많을수록 또 가해가 될 수 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고 수업을 시작합시다. 이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보면은 이거 안 눌려요. 핸드폰. 안 들렸죠? 그냥 기다려봐. 안 돼? 네, 녹화를 퍼즈해서 다시 플레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범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 부분들이 있어요. 따르면은 이러한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발작 등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적 증후가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령에 따른 공격성 증가, 이거 요인도 있고, 그다음 어린 연령부터 약물 복용의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패거리 집단에 가담하는 그런 안 좋은 폭력을 향하는 그런 패거리 집단에 가담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 패링턴은 이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행위의 위험 요인을 생물학적 요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정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래의 비행, 그 다음에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질 나쁜 이유, 이건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경우죠. 탈핵은 이걸 제시했다. 그 다음에 엘리엇은 이제 청소년 범죄나 공격성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리 요인이다. 근거리 요인으로 또래가 비행할 때. 그다음에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나쁜 가정환경. 그다음에 초기 폭력 피해 경험, 부모의 제재, 그다음에 가족 간의 연대가 약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폭력의 요인들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청소년 폭력의 요인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론이에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폭력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성폭력.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성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가해 원인을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성폭력 경우. 첫 번째. 자, 보면은 생물학적 원인, 성폭력. 가해 원인을, 첫째는 생물학적 요인을 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연령에 따라서 성염색체에 따라 그런 연구도 있고, 그다음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이상 경우에는 이제 강한 성적 경향, 폭력적인 행동,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성폭력 경우에. 둘째, 생물학적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이죠. 사회적 요인 원인들. 이건 이제 폭력의 하위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사회학적인, 환경적인 거죠. 이거는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력 이론이 있어요. 세력 이론.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은 뭡니까? 거기 보면 이 강간은 하위 문화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흑인들, 특히 이건 미국 경우냐? 흑인, 하류 계층의 흑인이 더 많은 강간을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류 계층의 흑인들이. 왜냐하면 하류 계층의 흑인들은 공격적 행동이나 성착취를 통한 쾌감을 중시한다. 그리고 강간 등을 행하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긴다. 그리고 사회적 성적 생활에 있어서 대인 폭력과 용맹성을 이상화, 좋은 모습으로 보는 거죠. 한다. 그 다음에 성의 조기 허용과 조기 성경험을 통해 동료 집단에서의 지위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른다. 이게 이제 하위 계층의 흑인들이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폭력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세력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폭력의 하위 이론과 정반대야.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상류계층, 요거는 여기 아까 이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은 하위계층 흑인에 대해서 강간이 많다는 건데, 이건 거꾸로 이제 상류계층이야. 상류계층, 즉 세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을 많이 저지른다. 힘이 있으니까 많이 저지른다. 그리고 또 뭐야?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하위계층 사람일수록 강간을 적게 저지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진다. 왜냐면 강하고 잔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상류계층의 강간은 사회적 통제가 적기 때문에 면식범인 경우가 많아 숨기기 쉽고, 하류계층의 강간은 실제로 상류계층보다 횟수는 적지만 굉장히 물리적 폭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잔인하게 보인다. 이에 따라 공중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 이론이죠. 정반대.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은 하류계층의 승인들이 더 많이 강간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세력 이론은 그걸 거꾸로 상류계층이 더 많이 이런 걸 저지른다. 거꾸로. 이게 연구야. 여러분들 뭐가 맞는 것 같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는 것 같아? 폭력의 하위 문화 이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력인원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세력인원 맞는 것 같아.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진짜야? 이 연구도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다 얘기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윤리가 엄격한 사회. 자, 성윤리가 엄격한 사회. 성윤리가 엄격한 사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성윤리가 엄격한 사회에서는 성 배출구가 부족하더라도 강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남성의 역할이 들어갈수록 남성다움의 압력이나 억압은 심화되고 남성이 뭐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잖아. 심화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심리적,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압력과 억압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담과 남성다움의 이미지가 뒷받침되지 못할 때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 갈등과 무력감으로부터 성폭력까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 가면 자 171페이지 가면 자 보세요, 가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는 남성에게는 혼전 관계나 혼외 관계, 혼전은 결혼 전의 성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